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돌아본 적이 언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하는 이메일과 끝없는 회의 속에서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럽에서 젊은 나이에 성공으로 유명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나는 성공을 쫓았지만 내 몸과 마음은 이미 멈춰 있었구나. 그러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에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독일 여성이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토록 달라진 걸까요? 사람들은 제 직함을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곤 했어요. 아이젠하우스의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라는 말에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뮌헨 시내 한복판에 있는 본사 35층, 통유리창 너머로 알프스가 희미하게 보이는 코너 오피스. 그곳이 제 자리였어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미엄 주방가전. 브랜드의 마케팅을 총괄한다는 건 분명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그 화려함 뒤에는 끝없는 피로가 있었어요. 제 캘린더는 항상 빨간색과 노란색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빨간색은 긴급 미팅, 노란색은 해외 출장. 때로는 두 색이 서로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회의를 30분 일찍 끝내고 서둘러 공항으로 달려가 밀라노행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줄리안네, 다음 주 밀라노 패션 위크 연계 캠페인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CEO의 메시지가 밤 11시에 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파리의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다시 켜고 와인 한 잔을 옆에 두고 새벽까지 기획안을 다듬었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죠. 어쩌면 저는 그런 삶이 정상이라고 믿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으니 당연히 그에 맞는 희생도 있어야 한다고요. 아이젠하우스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독일의 주방가전 브랜드였어요. 전통적으로는 고급스럽지만 다소 보수적인 이미지였죠. 제가 합류하기 전까지는요. 3년 전, 저는 뮌헨의 유명 광고 대행사에서 스카웃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브랜드에 젊은 감각을 불어넣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유명 셰프들과의 협업, 밀레니얼을 겨냥한 SNS 캠페인,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제품 라인 리뉴얼까지. 매출은 첫 해에 15%, 이듬해에는 22% 증가했어요. CEO는 저를 마케팅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제 자존심을 어루만졌던 건 사실이에요. 출퇴근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다음날 아침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찾는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런던에서 촬영 현장을 감독하다가 바르셀로나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진행하고 스톡홀름에서 디자인 트렌드를 연구하는 삶. 그 속에서 집이라는 개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줄리안네, 어떻게 그 일정을 소화해? 넌 슈퍼우먼이야. 동료들의 이런 말은 제게 일종의 훈장 같았어요. 저는 그 슈퍼우먼이라는 타이틀에 은근히 중독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 더 높은 성과, 더 화려한 캠페인. 그것만이 제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라 믿었죠. 식사는 대부분 기내식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먹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들, 호텔 룸서비스, 또는 미팅 중에 급하게 먹는 샌드위치. 제 위는 점점 그런 불규칙한 식사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찾아오는 속쓰림이었어요. 곧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이 잦아졌고 나중에는 식사 후 30분만 지나도 미묘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스트레스겠죠. 위산 억제제 좀 처방해주세요. 바쁜 일정 사이 겨우 짜낸 시간에 들른 병원에서 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다음 주에 밀라노, 그 다음 주에는 런던 출장이 있어서요. 일단 약만 주세요. 의사는 마지못해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한 달 뒤,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되었죠. 이제는 물을 마셔도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파리의 호텔방에서 밤새 토하고 난 다음 날, 저는 겨우 아침 회의에 참석했어요. 얼굴이 창백하다는 동료들의 걱정에도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회의 도중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복통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파리의 응급실에서 임시 처치를 받고 다음 날 급히 민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 초기 단계. 의사의 말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초기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날 밤, 제 고급 아파트의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몇 명의 의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치료 방향을 논의했어요. 그중 한 명, 나이가 지긋한 교수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라이너 씨, 당신의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암 자체는 초기 단계라 의학적으로는 대응 가능해요. 하지만 당신의 생활 패턴과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현재의 위장 상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수술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에게 필요한 건 수술보다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치료해도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한국을 추천합니다. 그곳에는 당신 같은 케이스에 특화된 통합의료 시스템이 있어요.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을 결합한 접근법으로 특히 스트레스와 연관된 위장 질환에서 높은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저는 당황했어요.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인생에서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의 나라, 혹은 K-팝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더구나 지금 당장 1-2개월을 비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밀라노 지사 오픈, 신제품 라인 출시, 가을 캠페인 준비까지. 모든 게 제 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은 회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제 단호한 거절에 교수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더 이상 안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6개월 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피스에서 밤을 샜어요. 제 부재 시 진행될 프로젝트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팀원들에게 업무를 분배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알프스의 희미한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어요.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한국행은 단순한 치료 여정이 아니라 제 삶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CEO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개월간 휴직이 필요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요. 놀랍게도 CEO는 저보다 더 이성적이었어요. 당연하지. 줄리안에, 내 건강이 최우선이야. 필요하다면 더 오래 쉬어도 돼. 회사는 괜찮을 거야. 이틀 후, 저는 힐링 출장을 가장한 치료 여정이라는 명목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발 직전까지도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마지막 회의에 원격으로 참석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도 제 손은 회사 프로젝트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구름 위에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광고만 잘하면 세상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내 몸은 멈추라고 외치고 있어.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컨트롤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기내식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음식을 앞에 두고 생각했어요.
이걸 먹으면 또 아플 텐데. 결국 간단한 죽과 차만 마셨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처음으로 일과 관련된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낯선 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경험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통제밖의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병원 측 담당자가 눈에 띄었어요. 줄리엔 라이너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라이너 씨. 저는 서울국제통합의료센터의 소피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한국 생활을 도와드릴 거예요. 12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걸까? 이 낯선 나라에서 과연 치유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소피아가 안내한 차에 올라탄 후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의 정돈된 거리와는 다른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간판들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어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라이너 씨, 저희 센터는 일반 병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치료와 회복, 그리고 삶의 재구성까지 통합적으로 돕는 곳이에요. 소피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냥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병원과는 전혀 달랐어요.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그곳은 마치 부티크 호텔 같은 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국제통합의료센터라는 영문 간판이 건물 입구에 세련되게 걸려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향긋한 허브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흰 가운이 아닌 베이지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리셉션에서는 간단한 입원 절차를 밟았고 그 후 소피아가 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병실인가요? 제 말에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병실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 객실 같았어요. 큰 창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였고 침대는 폭신한 이불과 여러 개의 베개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작은 좌식 테이블과 전통 방석이 놓여 있었고 욕실은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병실에는 의료 장비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건 당신의 일정표예요. 소피아가 건넨 태블릿에는 제 이름으로 된 상세한 주간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검사, 상담, 식이요법, 명상, 침치료, 요가, 차문화 체험. 각 활동마다 담당자 이름과 장소, 시간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세요. 여기 태블릿으로 음식 주문도 가능하고 24시간 영어 지원 스태프가 대기하고 있어요. 소피아가 떠난 후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처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해가 질 무렵의 서울 풍경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때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병실로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면 다이닝룸으로 오시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병실로 부탁합니다라고 답했어요. 20분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나무 트레이 위에 놓인 식사는 유럽의 병원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작은 그릇들에 담긴 다양한 나물들, 구수한 냄새가 나는 된장국, 현미밥, 부드러운 생선구이, 그리고 따뜻한 차가 담긴 주전자까지.
처음에는 그 모든 음식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의외로 부담 없이 넘어갔습니다. 식사 후 놀랍게도 평소 같으면 바로 찾아왔을 속쓰림이 없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하려다가 문득 멈추었어요. 아니야, 여기 온 목적을 잊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종소리에 눈을 떴어요. 태블릿에는 오전 7시입니다. 30분 후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9시에 첫 번째 상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역시 특별했어요. 죽과 여러 가지 밑반찬, 그리고 따뜻한 차가 함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반찬이 나오는 것이 신기했지만 하나씩 맛보니 모두 담백하고 부담 없었어요. 특히 죽은 제 위에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9시 정각, 진료실에서 처음으로 강 박사를 만났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닌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라이너 씨, 독일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의 의료 기록을 모두 검토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생활 패턴과 직업적 특성도요. 강 박사는 제 상태를 설명하면서 놀랍게도 제 일상과 스트레스 패턴까지 정확히 짚어냈어요.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에서요.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위암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너 씨 전체를 보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요. 그의 말에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상담에서 그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나요? 식사할 때 정말로 음식의 맛을 느끼나요? 당신의 성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전에 상담이 끝나고 저는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갖춰진 검사실은 독일의 어느 유명 병원과도 견줄만 했습니다. 모든 검사 과정에서 영어로 친절한 설명이 이어졌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한의학 진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의학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리 박사라는 젊은 여성 한의사가 모든 과정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당신을 돕고자 합니다. 리 박사는 제 맥을 짚고 혀를 살펴보더니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침 치료를 권했습니다. 침이라는 단어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바늘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리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한 경험일 거예요. 결국 저는 동의했고 놀랍게도 침 치료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날카로운 통증 대신 몸 곳곳에서 미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30분간의 치료가 끝난 후 저는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마음 챙김 명상 세션이 있었어요. 작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방에서 서양인 명상 지도자가 저를 포함한 5명의 환자들을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업무 생각, 프로젝트 생각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하지만 지도자는 그런 생각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강둑에 앉아 그 물의 흐름을 관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1시간의 명상이 끝났을 때 저는 신기하게도 조금 더 평온함을 느꼈어요. 완전한 고요함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마음의 폭풍이 약간은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차 문화 체험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식 다실에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다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우아했고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차를 준비하는 방식, 차를 따르는 방식, 심지어 차를 마시는 방식까지도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한 모금 한 모금이 모두 소중합니다. 각각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 말이 저에게 묘하게 와닿았어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법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항상 다음 프로젝트, 다음 회의, 다음 목표만을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병원이 맞나? 아니, 어쩌면 내 삶을 위한 공간 같아. 그리고 처음으로 약의 도움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숙면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짓눌려 있던 제 자신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제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고 식사 후 늘 찾아오던 속쓰림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제 상태가 안정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제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낯설었던 한식도 이제는 기다려지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나오는 따뜻한 죽과 바삭한 김은 제 위에 너무나 편안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의아해했던 다양한 나물 반찬들도 이제는 제 입맛에 맞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21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전 명상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온 화상회의 요청이었어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일과 관련된 연락을 최소화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하필 오늘은 밀라노 지사 오픈일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프로젝트가 지연된 걸까? 아니면 예산 문제? 불안한 마음으로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화면 속에는 마케팅팀 전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 무슨 일이 있나요? 제 예상과 달리 그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부디렉터인 마르쿠스가 화면 가운데로 나섰어요. 줄리안에 좋은 소식이야. 밀라노 지사가 계획보다 일주일 빨리 오픈했어. 현지 반응도 폭발적이야.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르쿠스는 계속해서 성공적인 오픈 과정을 설명했어요. 신제품 라인 출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가을 캠페인 준비 역시 일정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제 질문에 팀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마르쿠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은 줄리안에. 내가 휴직하고 나서 우리가 조금 시스템을 바꿨어. 각 프로젝트마다 소규모 팀을 구성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켰거든. 덕분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어. 화면 속 얼굴들은 모두 활기차 보였어요. 심지어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사라조차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밀라노 프로젝트의 담당자였는데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성과를 보고했어요. 물론 너의 전략적 방향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줄리안에. 하지만 팀 각자가 결정권을 갖게 되니 더 주인의식을 느끼게 되더라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결정이 저를 통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팀원들의 보고서는 항상 제 책상을 거쳐야 했고 모든 아이디어는 제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상은 그게 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정기 상담에서 강 박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질문했어요. 라이너 씨는 왜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그 질문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솔직한 답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게 제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죠.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없어도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명상 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명상 지도자는 감정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울었어요. 그건 상실감의 눈물이 아니라 어쩌면 해방감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명상 후, 저는 병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강 일몰 산책에 참여했어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밴으로 20분 정도 이동해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황금빛으로 반사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다른 환자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강변을 걸었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어요. 한강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하지만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물결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흐르지 않고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친 거야.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도 흘러야겠다. 강물처럼.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점점 제 안에 굳은 신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복귀한 후에도 현재의 분산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내가 배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보다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회사와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대신 꿈에서 한강의 물결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발이 물에 빠지지 않았고 저는 자유롭게 강 위를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건 아마도 제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도 괜찮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며 창밖의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4주 전만 해도 이곳은 저에게 그저 멀고 낯선 나라였는데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부가 맑아졌고 눈빛은 더 선명해졌어요. 입원 당시 창백했던 얼굴에는 이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침 요가 수업에서 처음으로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었어요. 몸이 유연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훨씬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 없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요가 선생님은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이너 씨,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몸의 움직임에서 마음의 평화가 느껴집니다. 아침 식사는 이제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어요. 한식에 익숙해진 제 입맛은 이제 된장국과 김치, 나물 반찬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위암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속쓰림도 식후 통증도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강 박사와의 마지막 상담이 있었어요. 그는 제 최종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암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위 점막의 염증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의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회복이었습니다. 라이너 씨, 이건 당신 스스로 이룬 회복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와 환경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실제 치유는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 덕분입니다. 강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물이나 치료도 중요했지만 진정한 변화는 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바뀌면서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끊임없는 업무와 성과만이 제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도 이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에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기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강 박사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 전통차와 찻잔 세트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 차를 마시며 5분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후에는 병원 프로그램의 마지막 활동으로 산사 템플 스테이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절에서 하루를 보내는 체험이었습니다. 병원 밴을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하자 도시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사찰에 도착하자 수행복으로 갈아입고 절의 일상을 체험했습니다. 참선 명상, 바루 공양절의 식사법, 108배 등을 경험했어요. 특히 바루 공양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음식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물로 그릇을 깨끗이 씻어 마시는 과정은 음식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쳐 주었어요. 노을이 질 무렵 주지스님과의 차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현대 사회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서구에서는 성공을 외부에서 찾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더 많은 프로젝트,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과. 하지만 정작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은 지금 여기에 행복이었습니다. 사찰에서의 하룻밤은 침대가 아닌 온돌방의 요와 이불에서 보냈어요. 아침 4시, 목탁 소리에 일어나 새벽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는 묘한 평화를 전해주었어요. 산에서 바라본 일출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경험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일보다 아침의 햇살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는 대신 차 한 잔의 향을 음미하고 싶어졌어요. 출국 전날 저녁 병원 스태프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게 된 한국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 따뜻한 대화, 그리고 정성 어린 작별 선물까지. 그들은 저에게 한복을 선물해 주었어요. 아름다운 진한 청색의 한복이었습니다. 라이너 씨, 독일에 돌아가서도 가끔 이 한복을 입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병실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밤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었어요.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찍으며 마음속으로 이 도시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제 병을 고친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을 다시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미 독일로 돌아간 후의 삶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줄리아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우선 회사의 CEO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회사의 운영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더 많은 권한을 팀원들에게 분산시키고 웰빙을 회사 문화의 중심에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CEO는 제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줄리아네,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쁜데 이런 새로운 비전까지 가지고 왔다니 더 기쁘구나. 2달 만에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무실 한편에 명상실이 생겼고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었어요. 팀원들의 눈빛은 더 생기 있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업무 효율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이었어요. 직원들이 행복할 때 창의성과 열정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브랜드 캠페인의 방향도 바꿨어요. 이제 아이젠하우스는 단순히 고급 주방 가전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강조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소비자들에게 더 깊이 다가갔어요. 동료들은 종종 제게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편안해 보이고 결정도 더 명확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국이 저를 바꿨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독일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찻잔으로요. 저녁에는 종종 간단한 한식을 해 먹기도 해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에 2번, 휴가 때는 꼭 아시아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중 한 번은 반드시 한국에 가기로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한강변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가끔 업무에 지칠 때면 그 사진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흐름을 믿자. 강물처럼. 한국은 제게 단순히 병을 고친 나라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삶을 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삶은 훨씬 더 충만하고 의미 있고 평화롭습니다.